경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보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강현 조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 과장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으로 파산한 SVB 사태로 인해 또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SVB 사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였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보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클래스에서는 금융기관의 보건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보건력 지표는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영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있더라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이런 손실 흡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가늠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입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는데요. 보통 BIS 비율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BIS 비율, 즉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험 가중 자산이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 자산들을 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실 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본 비율은 하락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자본 비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이러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험 가중자산이 100억 원이라면 최소 8억 원은 반드시 은행 자기자본으로 마련이 되어야겠네요. 그런데 은행권에는 왜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가요? 은행은 가게나 기업 등의 예금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자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처럼 세계화되고 상호 연결된 경제하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규제를 위한 국제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규제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조금 전에 자기자본 비율을 BIS 기준 자본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합니다. 현재 28개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와 감독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바젤 1, 바젤 2에 이어서 올해는 바젤 3 최종안이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젤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BIS 비율 산출에 필요한 자기자본과 위험 가중자산 산출 방법을 개선해 왔습니다. 바젤1에서는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감안했고, 바젤2에서는 기업 신용 등급에 따른 리스크를 차등 적용하고 운영 리스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2010년에 합의된 바젤3에서는 위험 가중자산 산출 방법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자본 인정 요건 강화를 통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이후에 설명드릴 레버리지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도 크게 증가하였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기자본 비율 수준은 어떠한가요? 올해 1사분기 말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15.58%로 8%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 대출 확대로 위험 가중 자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2013년부터 바젤3 이행을 앞두고 국내은행이 보통주를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해왔고 바젤3 적용에 따른 신용리스크 산출 방식 개편 등으로 규제 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손실 흡수 능력을 감안하는 지표로는 레버리지 비율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우리말로는 지렛대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흔히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장님,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내 돈 10억 원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중에 집값이 11억 원으로 오르면 수익률이 10%가 되겠죠. 그런데 내 돈 4억 원과 대출 6억 원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집값이 11억 원으로 오르면 대출 6억 원을 갚아도 5억 원이 남으니까 수익률은 25%가 되겠네요. 레버리지를 활용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린 셈인데요. 하지만 만약 집값이 9억 원으로 떨어진다면 레버리지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훨씬 더 커지겠어요. 네, 이렇게 레버리지는 이익도 손실도 확대폭이 크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이었지요. 레버리지와 레버리지 비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면 레버리지 배수를 통해 측정을 하는데요. 레버리지 비율은 동 비율의 역수, 즉 총 익스포저 대비 자본으로 측정을 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감독 기준으로 3%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총 익스포저에 대해 은행이 기본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어떤가요? 올해 1사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은 6.51%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총 익스포저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충분한 자본 적립에 힘입어 2018년 규제 도입 이후 6% 내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유동성 지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30일간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의 단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고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가치 손실이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자기자본 비율 산출 시 은행이 보유한 개별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감안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유동성 자산의 경우에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가치 하락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지급준비금, 국채의 경우 할인율이 없지만 회사채는 신용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장님, 바젤2에서는 이런 유동성 규제가 없었는데 바젤3에서 새롭게 도입된 거죠? 네, 바젤3에서는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10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국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를 하회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은행들이 고유동성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처분 제한이 없는 고유동성 자산은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 시 방어벽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이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유동성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감독 기준을 한시적으로 85%로 하향하여 금융시장 안정화를 우선한 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올해 7월부터는 다시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젤3에서 도입한 또 다른 유동성 규제가 있는데요. 바로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라면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은 1년 이상의 장기적 시기에서 은행이 필요한 자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의 자산 항목 중 향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가능성이 낮아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비 부채와 자본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조달 금액의 비율로 볼 수 있어요. 은행들이 단기 도매 자금 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를 제한하기 위해 장기 운용 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나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유동성 지표는 어떤가요? 올해 1사분기 말 기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14%였고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은 110.8%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의 보건력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 시스템의 보건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자본 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 등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보건력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의 보건력 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